오늘은 여기서 자야겠습니다. 아무도 저를 깨우지 마세요. 시어머니 환갑을 맞은 잔칫날, 15 어린 며느리가 잔치상 한복판에 이불을 펴고 벌러덩 드러 누웠습니다. 손님들은 두 눈을 의심했고 시어머니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며느리가 실성했다는 수군거림이 담을 넘었지요. 그런데 이 어린 며느리가 하필 그 자리에 드러 누운 데에는 아무도 짐작 못한 까닭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상주 땅 너른들 한가운데 봉출래 큰 집이 있었습니다. 기와를 얹은 집이 99칸이라 지나가는 이마다 걸음을 멈추고 한 번씩 올려다보는 집이었지요. 곳간에는 쌀섬이 그득했고 마당에는 소가 3마리의 하인이 20이 넘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봉출래를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봄이면 담장 너머로 살구꽃이 흐드러지고 가을이면 마당 가득 곡식이 노랗게 쌓이는 집이었지요. 대문은 늘 활짝 열려 오가는 길손이 물 한 모금 얻어 마시고 가곤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집은 부러울 것 하나 없는 복이 넘치는 집이었지요. 하지만 그 번듯한 기와 지붕 아래에도 남모를 그늘이 하나 드리워 있었습니다. 집주인 봉출은 근방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나이 50의 수염이 검고 눈매가 매서워 마당에 서기만 해도 하인들이 절로 허리를 굽혔지요. 그 곁을 지키는 안주인 해주댁은 올해 꼭 환갑을 맞았습니다. 젊어 고생하며 이 살림을 일군 분이라 손끝이 야무지고 샘이 밝았습니다. 다만 그 야무진 손끝이 며느리에게는 늘 서리빨 같았지요. 어멈은 어디 갔누? 또 광에 처박혀 있는 게냐? 해주댁이 마당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부르는 며느리는 보름이라 하였습니다. 나이 15, 앳된 얼굴의 눈매만은 유난히 맑고 야무진 아이였지요. 반년 전 이 큰 집에 시집와 아직 살림도 서툴고 글도 읽을 줄 몰랐습니다. 어머님, 여기 있습니다. 보름이 광 쪽에서 종종걸음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치마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고 소매는 걷어붙인 채였습니다. 해주댁이 그 꼴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지요. 명색이 이 집 며느리가 그게 무슨 몰골이냐. 손님이라도 들면 어쩌려고. 죄송합니다, 어머님. 광기둥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요. 기둥이 뭐가 어쨌다고. 보름이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어라 말하려다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빛에 그만 고개를 숙이고 말았지요. 해주댁은 며느리의 그런 모습이 더 답답했습니다. 촌구석 가난한 집에서 데려온 아이라 말귀도 어둡고 하는 집마다 굼뜨다 여겼으니까요. 사실 보름이 이 집에 시집 온 것부터가 마뜩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본디 봉출래 같은 부잣집이면 근방 세도가와 사돈을 맺어야 마땅했지요. 그런데 하나뿐인 아들 차돌이 어느 날 장에서 보름을 보고는 저 아이가 아니면 장가를 들지 않겠다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보름이면 됩니다. 다른 집은 싫습니다. 차돌은 올해 17, 순하고 정 많은 아이였습니다. 덩치는 산만한데 마음은 비단결 같아 하인들에게도 함부로 말 한마디 못하는 아이였지요. 그런 차돌이 태어나 처음으로 고집을 부렸으니 봉출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녀석. 하필이면 직관 집딸이라니. 봉출이 못마땅한 듯 수염을 쓸었습니다. 보름의 친정은 상주 외진 골짜기에서 대대로 땅을 보고 집터를 잡아주던 직관 집안이었습니다. 직관이라 하면 산세를 살피고 물기를 읽어 명당을 짚어주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지요. 벼슬도 재물도 없이 오직 땅을 보는 눈 하나로 먹고 사는 집이었습니다. 보름의 아버지 상우는 그 고을에서 이름난 직관이었습니다. 어느 집 담이 언제 무너질지, 어느 우물이 언제 마를지를 귀신같이 짚어내
사람들이 먼 데서도 찾아왔지요. 상우는 딸 보름에게 어려서부터 땅과 집을 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보름아, 잘 보아라. 땅은 거짓을 모르느니라. 사람이 눈을 감고도 못 본 것을 땅은 늘 발밑에서 말하고 있는 법이지. 어린 보름은 아버지 손을 잡고 산을 오르내리며 그 말을 귀에 담았습니다. 흙의 결을 만지고 돌의 자리를 살피고 기둥이 선 자리를 눈에 익혔지요. 처음엔 그저 아버지가 하는 대로 따라 할 뿐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보름의 눈에도 조금씩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반년 전 그 아버지가 그만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름은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며 하염없이 울었지요. 상우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딸의 손에 낡은 괴짝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 안에 아비가 평생 모은 것이 들었다. 그를 몰라도 좋다. 그림을 보아라. 땅이 하는 말을 그림이 대신 일러줄게야. 보름은 그 괴짝을 품에 안고 아버지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돌의 청혼으로 이 봉출네 큰 집에 시집을 오게 된 것이지요. 괴짝은 보름이 시집 올 때 가져온 단 하나의 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주댁은 그 낡은 괴짝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다 삭은 나무 괴짝은 또 뭐냐? 우리 집에 저런 흉한 것을 들이다니. 당장 광에 쳐넣어라. 그렇게 보름의 유일한 유품은 큰 집 광 구석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보름은 그 괴짝이 마음에 걸려 틈만 나면 광을 드나들었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더러 자꾸 광에 처박혀 있다. 나무란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마, 오늘부터 잔치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을 게다. 정신 바짝 차려라. 해주댁이 며느리를 향해 이르고는 돌아섰습니다. 열흘 뒤면 해주댁의 환갑이었습니다. 봉출은 안 사람의 환갑을 온 고을이 떠들썩하게 치를 작정이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이만한 부잣집 안주인의 환갑이라면 근방 유지들이 다 모여들 큰 잔치였으니까요. 이번 잔치는 대청에서 크게 벌일 것이다. 새로 올린 대청이니 오죽 좋으냐. 봉출이 흐뭇하게 새 대청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실은 이 대청이 얼마 전에 새로 지은 것이었습니다. 본디 있던 대청이 좁고 낡아 봉출이 큰 돈을 들여 널찍하게 다시 올린 것이지요. 굵은 대들보를 얹고 반들반들 오칠까지 한 대청은 보기만 해도 봉출내 위세가 그대로 드러나는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청을 새로 올릴 때 목재값을 대준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봉출의 형 판복이었지요. 판복은 봉출보다 4살 위로 젊어 노름과 술로 재산을 다 날린 사람이었습니다. 아우인 봉출이 부자가 되는 동안 판복은 빈털터리가 되어 늘 아우 집을 기웃거렸지요. 아우님, 이 형이 대청 목재값은 대주겠네. 마침 아는 목수가 있어. 판복이 선뜻 나서자 봉출은 고마워했습니다. 형이 웬일로 이런 인심을 쓰나 싶으면서도 피부치가 도와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지요. 하지만 봉출은 몰랐습니다. 그 형의 인심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말입니다. 잔치를 열흘 앞두고 큰 집은 온통 분주했습니다. 하인들은 마당을 쓸고 등을 달았으며 부엌에서는 떡을 치고 전을 부치느라 연기가 그칠 새 없었지요. 보름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일을 거들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는 며느리였지만 보름은 제 할 일을 마다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보름이 물을 기르러 마당을 가로지르다 문득 새 대청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발밑에서 서늘한 기운이 올라오는 듯했지요. 보름은 저도 모르게 대청 기둥으로 다가가 손을 얹었습니다. 이상하다. 이 대들보는 어째 소리가 다르지. 보름이 기둥을 가만히 두드려 보았습니다. 여느 굵은 대들보라면 묵직하고 단단한 소리가 나야 하는데 이 대들보는 어딘가 텅 빈 듯한 메마른 소리가 났습니다. 보름의 가슴이 까닭 모르게 두근거렸지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라면
이런 소리가 나는 나무는 결코 좋은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무얼 하느냐? 등 뒤에서 서슬퍼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시숙 판복이 팔짱을 낀 채 보름을 노려보고 있었지요. 보름은 얼른 손을 거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을 기르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어린 것이 남의 기둥은 왜 만져? 어서 내 할 일이나 하거라. 판복의 눈빛이 유난히 사나웠습니다. 보름은 까닭 모를 서늘함을 느끼며 종종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지요. 하지만 대들보에서 나던 그 메마른 소리는 밤이 깊도록 보름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보름이 방에서 홀로 괴짝을 어루만지고 있는데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남편 차돌이었지요. 보름아, 아직 안 자고 뭐 하느냐? 서방님, 그냥 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차돌이 방으로 들어와 보름 곁에 앉았습니다. 낮에 부엌일로 부르튼 아내의 손을 보고 차돌의 얼굴에 안쓰러움이 번졌지요. 손이 이게 뭐냐? 어머니께는 내가 말씀드리마. 너무 몰아세우지 마시라고. 아니에요, 서방님. 며느리가 일하는 게 마땅하지요.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긴. 나는 단다.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마음고생하는지. 차돌의 말에 보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큰 집에서 보름의 편은 오직 차돌 하나뿐이었지요. 다른 이들은 다 보름을 촌뜨기라 업신여겨도 차돌만은 늘 아내를 감싸주었습니다. 서방님, 실은 오늘 낮에 새 대청 대들보를 만져보았는데요. 대들보, 그건 또 왜?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라면 그런 소리가 나는 나무는. 보름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만 차돌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큰아버지가 좋은 목수를 불러올린 대청인데 내가 잘못 들었겠지. 보름은 더는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조차 믿어주지 않는 일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하지만 보름의 마음 한구석에는 지워지지 않는 불안이 남았지요. 아버지가 물려준 눈은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만 자자. 잔치 준비로 며칠 고될 텐데. 차돌이 아내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보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괴짝을 어루만지던 손을 쉬이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든 아버지의 그림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보고 싶었지요. 잔치를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판복이 아우 봉추를 찾아와 사랑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판복의 얼굴에는 여느 때처럼 능글맞은 웃음이 걸려 있었지요. 아우님, 이번 잔치가 아주 성대하겠구먼. 근방 유지들이 다 온다지. 형님 덕분입니다. 대청을 저리 훌륭하게 올려주셨으니 봉출이 형에게 술을 따랐습니다. 판복은 그 술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슬쩍 말을 흘렸지요. 그런데 아우님, 내 요즘 형편이 말이 아니야. 자네도 알다시피 이 형이 가진 게 있어야지. 형님도 참.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허허, 고맙네. 실은 말이야. 이 집 문서를 잠깐 내게 맡겨두면 어떻겠나. 급전을 좀 융통할 데가 있어서. 봉출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무리 형이라 해도 집 문서를 맡기라는 말은 예사롭지 않았지요. 이 99칸 큰 집은 봉출이 평생을 바쳐 일군 재산이었습니다. 형님, 그건 좀 곤란합니다. 집 문서만은 어허, 잠깐 맡기라는 것뿐인데 뭘 그러나. 피부치 사이에 그만한 정도 없어서야. 판복의 눈매가 순간 사나워졌다가 이내 다시 웃음으로 덮였습니다. 봉출은 형의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지요. 어릴 적부터 형은 무언가를 탐낼 때면 늘 저런 눈을 했습니다. 차차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님. 우선 잔치부터 무사히 치르고요. 봉출이 말을 돌리자 판복도 더 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랑방을 나서는 판복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감돌았지요. 봉출은 형이 무슨 꿍꿍이를 품고 있는지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판복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판복은 이 큰 집을 통째로 삼킬 작정이었지요. 노름빚에 쫓기던 판복은 아우의 재산에 오래전부터 군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출이 시퍼렇게 살아 집을 지키는 한 그 재산에 손을 댈 방도가 없었지요. 그래서 판복이 꾸민 것이 바로 그 대청이었습니다. 판복은 대청 목재값을 대주겠다며 나서서는 아는 목수를 시켜 굵고 튼튼한 대들보 대신 속이 썩은 값싼 나무를 몰래 얹게 한 것입니다. 겉만 오칠로 번드르르하게 발라놓으면 누구도 그것이 썩은 나무인 줄 모를 터였지요. 환갑잔치 날, 온 집안 사람이 다 그 대청에 모일 것이다. 그때 대들보가 내려앉으면 판복의 계략은 무서웠습니다. 잔칫날 대청이 무너져 봉출과 그 식구들이 변을 당하면 이 큰 집의 유일한 상속자는 형인 자신이 되는 셈이었지요. 설령 사람이 상하지 않더라도 집이 무너진 혼란을 틈타 집문서를 손에 넣을 속셈이었습니다. 2달 전 판복은 빈마을 목수를 은밀히 불러 뒷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자네, 이 일은 아무도 몰라야 하네. 대들보만 바꿔치기 하면 되는 일이야. 알겠나? 나리, 그래도 이건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 아닙니까요? 대청이 무너지면 쓸데없는 소리. 자네는 시킨 대로만 하면 돼. 입만 다물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주지. 목수는 뒷돈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봉출넷의 대청에는 겉만 멀쩡하고 속은 텅 빈 썩은 대들보가 얹히고 만 것이지요. 봉출도 해주댁도 그 누구도 이 무서운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보름만이 그 대들보의 메마른 소리를 들었을 뿐이었지요. 한편 보름은 잔치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그 대들보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밤이면 몰래 광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괴짝을 열어보았지요. 괴짝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 그린 그림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집터를 그린 그림, 산새를 그린 그림, 그리고 나무의 결과 기둥의 모양을 그린 그림들이었지요. 보름은 글을 몰랐지만 그림만은 또렷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하던 대로였지요. 글을 몰라도 좋다. 그림을 보아라. 땅이 하는 말을 그림이 대신 일러줄게야. 보름은 그림 하나를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그것은 속이 썩은 나무의 결을 그린 그림이었지요. 나뭇결이 성기고 검은 반점이 박힌 그 모양이 낮에 만진 대들보의 느낌과 꼭 같았습니다. 보름의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지요. 역시 저 대들보는 성한 나무가 아니야. 어쩌면 좋지. 보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누구에게 말한들 믿어줄 사람이 없었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촌뜨기라 여겼고 시아버지는 근엄하여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조차 잘못 들었으리라 웃어 넘겼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보름은 큰 마음을 먹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쁜데 어서 말해라. 저 새 대청 대들보가 아무래도 성치 않은 듯합니다. 잔치를 다른 데서 하시는 게.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해주댁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 대들보가 성치 않다고 내가 목수냐 직관이냐. 감히 어디서 그런 방정맞은 소리를. 어머님, 정말입니다. 제 말을 믿어주세요. 닥치거라. 이 귀한 잔칫날 앞두고 무너진다느니 어쩌느니 그런 흉한 소리를 입에 담다니 정녕 이 집안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게냐. 해주댁의 호통의 보름은 그만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노여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지요. 마침 그 자리를 지나던 판복이 이 광경을 보고는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저 어린 것이 어찌 대들보의 낌새를 챘단 말인가. 예사 아이가 아니로구나. 판복은 보름을 더욱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며느리가 자꾸 대들보를 들먹이다가는 애써 꾸민 계략이 틀어질지도 몰랐으니까요. 판복은
그날부터 보름의 일거수일투족을 몰래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멈은 잔치 전까지 부엌에서 한 발도 나오지 마라. 대청 근처에는 얼씬도 말고 해주댁은 보름에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대들보 소리를 꺼낸 벌로 보름을 부엌에만 묶어둔 것이지요. 보름은 억울했지만 시어머니의 명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든 저 잔치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날 저녁 보름은 남편 차도를 붙들고 간곡히 매달렸습니다. 서방님,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저 대청에서 잔치를 하면 안 됩니다. 큰일이 납니다. 보름아, 너 정말 왜 이러느냐? 어머니, 환갑을 앞두고 믿어주세요, 서방님. 저는 헛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눈으로 본 것이에요. 차돌은 아내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소 이런 억지를 부릴 아내가 아니었지요. 하지만 온 집안이 잔치 준비로 들뜬 마당에 대청이 무너진다는 말을 어찌 꺼낼 수 있겠습니까? 알았다. 내가 아버지께 슬쩍 여쭤보마. 대청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차돌은 그렇게 아내를 달랬습니다. 보름은 남편의 말에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았지요. 이튿날 차돌은 아버지 봉출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새 대청 대들보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는지요. 혹여 부실한 데가 있을까 하여. 부실, 형님이 좋은 목수를 불러 올린 대청이 부실할 리가 있느냐. 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냐. 그것이 싫은 보름이가. 그 촌뜨기 며느리 말이냐. 어린 것이 뭘 안다고.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봉출은 아들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래도 아주 무시할 수는 없어. 마지못해 대청으로 나가 대들보를 한번 올려다보았지요. 하지만 봉출의 눈에는 반들반들 오칠한 굵은 대들보가 그저 튼튼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겉만 보아서는 그 속이 썩은 줄 알 도리가 없었으니까요. 멀쩡하기만 하구먼. 저리 굵은 대들보가 무너질 리가 있나. 쓸데없는 걱정들 말고 잔치 준비나 하거라. 봉출은 그렇게 대청을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마침 그 광경을 지켜보던 판복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아우가 겉만 보고 넘어가 준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한편 부엌에 갇힌 보름은 그날도 손을 쉬지 않았습니다. 잔치에 쓸 떡을 찌고 나무를 묻히느라 이마에 땀이 맺혔지요. 그런데 부엌 한 구석에서 어린 하인 아이 하나가 배를 쥐고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얘야, 어디 아프냐? 아씨, 아무것도 아닙니다요. 그저 아침을 못 먹었어. 보름은 그 말에 가슴이 아렸습니다. 잔치 준비에 밤낮으로 부려지면서도 정작 하인들은 끼니조차 제대로 못 챙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보름은 얼른 갓진 떡 한 덩이를 아이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어서 먹어라. 배를 고르면 일도 못하는 법이다. 다른 아이들도 배고프면 나한테 오너라. 아씨 고맙습니다요. 울기는 어서 먹고 기운 차려야지. 잔치가 끝나면 내 너희 먹을 것을 따로 챙겨두마. 보름은 아이의 등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부엌 문틈으로 지켜보던 나이 든 찬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촌에서 온 어린 며느리가 이 집 누구보다 사람의 도리를 아는구나 싶었던 것입니다. 어린 하인은 떡을 받아 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큰 집에서 하인을 사람 취급해 주는 이는 보름 하나뿐이었지요. 며느리가 구박받는 것을 아는 하인들은 그런 보름을 마음속 깊이 따랐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촌뜨기 며느리였지만 보름의 그 따뜻한 마음은 훗날 큰 힘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잔치날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저 대청의 썩은 대들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얹힌 채였습니다. 시간은 자꾸만 흘러갔지요. 드디어 환갑잔치날이 밝았습니다. 봉출네 큰 집은 이른 새벽부터 잔치 손님으로 북적였지요.
근방의 유지들과 벼슬아치들이 비단 옷을 차려입고 꾸역꾸역 몰려들었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대청에는 큰 상이 그득하게 차려졌습니다. 떡이며 전이며 가진 음식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올랐지요. 봉출내 잔치가 과연 대단하구먼. 이만한 잔치가 근방에 또 있겠나. 안주인 환갑을 이리 성대하게 치르다니. 손님들은 저마다 감탄하며 대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잔치의 주인공인 해주댁은 곱게 단장하고 대청 상석에 앉았지요. 60평생 고생 끝에 맞는 환갑이라 해주댁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봉출도 그 곁에서 흐뭇하게 수염을 쓸었지요. 그런데 이 흐뭇한 잔치 마당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보름이었지요. 보름은 부엌에서 상을 나르면서도 눈은 자꾸만 대청 대들보로 향했습니다. 손님들이 저 대청 아래로 자꾸 모여드는 것을 보며 보름의 가슴은 방망이질 치듯 뛰었지요. 안 돼. 저 아래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면 대들보가 내려앉는 날엔 다 죽는다. 보름은 밤새 그 대들보의 소리를 곱씹었습니다. 텅 빈 듯 메마른 소리, 성기고 검은 나뭇결. 아버지의 그림과 꼭 같았지요. 아버지가 물려준 눈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 대들보는 오늘을 넘기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보름은 어젯밤 잠자리에서 문득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새 대청 쪽에서 아주 미세하게 나무가 뒤틀리는 소리가 들려온 것이지요. 여느 사람은 듣지 못할 소리였지만 어려서부터 나무의 소리를 익힌 보름의 귀에는 또렷했습니다. 그것은 대들보가 곧제 무게를 견디지 못하리라는 신호였지요. 보름은 시어머니에게도 시아버지에게도 다시 말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잔칫날 흉한 소리를 한다며 매섭게 내쫓길 뿐이었지요. 남편 차돌마저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보름아, 아버지가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으신다. 어쩌면 좋으냐. 서방님, 이제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방법이라니. 무슨 방법? 보름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이대로 두면 잔치에 모인 수십 명이 목숨을 잃을 판이었지요. 말로 안 되면 몸으로라도 막아야 했습니다. 제가 저 대청을 막겠습니다. 사람들이 저 아래 모이지 못하게요. 뭐라, 그게 무슨. 서방님, 잘 들으세요. 제가 저 대청 한복판에 들어 누우면 사람들이 저를 끌어내느라 저 아래를 비울 것입니다. 그 틈에 손님들을 마당으로 물러나게 해주세요. 보름아, 그건 미친 짓이다. 온 고을 사람 앞에서 내가 그런 짓을 하면 이 집에서 쫓겨나고 말게야. 차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무슨 일을 벌이려는지 알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하지만 보름은 이미 각오를 굳힌 뒤였습니다. 쫓겨나도 좋습니다. 저 하나 욕먹는 것으로 수십 명이 산다면 그깟 망신이 대수겠습니까? 서방님, 부디 저를 막지 마세요. 보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결심이 담겨 있었지요. 차돌은 그런 아내를 차마 말리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그 눈빛이 결코 실성한 사람의 것이 아님을 알았으니까요. 보름아, 서방님만은 저를 믿어주세요. 그거면 됩니다. 보름은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습니다. 보름은 방으로 들어가 이불 한 채를 끌어안고 나왔지요. 그러고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대청 한복판 큰 상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손님들의 눈이 일제히 보름에게 쏠렸습니다. 어린 며느리가 이불을 안고 잔치 한복판으로 걸어 나오니 다들 무슨 영문인가 싶어 웅성거렸지요. 저 어린 며느리가 뭘 하려는 게야. 이불은 또 왜 들고 나온 게고. 보름은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큰 상 바로 앞 대들보가 가장 크게 걸린 그 아래에 이불을 척 펼쳤지요. 그러고는 신발을 벗고 그 위에 벌러덩 들어 누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야겠습니다. 아무도 저를 깨우지 마세요. 순간 잔치 마당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제 눈을 의심했지요. 환갑잔치 한복판, 그것도 큰 상 바로 앞에 며느리가 이불을 깔고 드러눕다니. 이런 해괴한 일은 누구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것이 지금 무슨 짓이냐? 해주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낯빛이 흙빛으로 변하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온 고을 사람이 다 모인 앞에서 며느리가 실성한 짓을 벌였으니 그 망신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마, 당장 일어나지 못하겠느냐? 이 무슨 망측한 짓이야. 하지만 보름은 이불 위에 누운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눈을 꼭 감고 입술을 앙다물고 있었지요. 손님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세상에, 저 며느리가 실성을 했나 보네. 쯧쯧, 멀쩡한 잔칫날에 저게 무슨 꼴이람. 봉출내 며느리가 정신이 나갔다는 소문이 헛말이 아니었구먼. 수군거림은 담을 넘어 온 고을로 퍼져 나갔습니다. 봉출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지요. 평생 쌓아온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며느리를 당장 끌어내라. 어디서 이런 망신을. 봉출의 호령의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보름은 이불자락을 움켜쥐고 죽어라 버텼지요. 어린 몸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장정 여럿이 달려들어도 좀처럼 떼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다들 이 대청에서 나가세요. 보름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외침은 실성한 며느리의 헛소리로만 들렸지요. 아무도 보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발악할수록 사람들은 혀를 차며 손가락질할 뿐이었습니다. 어서 저 며느리를 끌어내라. 손님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냐. 해주댁이 발을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환갑상 앞에서 이런 변을 당하니 60평생 처음 겪는 수모였지요. 곱게 단장한 얼굴이 노여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제발 손님들을 마당으로 모셔주세요. 잠시만이라도요. 보름이 시어머니를 향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해주댁의 귀에는 그 말이 들어올 리 없었지요. 도리어 며느리가 잔치를 망치려 작정한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부엌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하인들만은 마음이 달랐습니다. 평소 저희를 살뜰히 챙겨주던 보름 아씨였지요. 그 아씨가 저리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막으려 하니 어린 하인 아이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씨가 괜히 저러실 분이 아닌데. 하지만 하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 가운데 한 백발 노인이 보름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먼 고을에서 온 나이 지긋한 선비였지요. 노인은 며느리의 얼굴을 뜯어보다가 곁에 앉은 이에게 나직이 물었습니다. 저 며느리가 어느 집 딸이오? 글쎄 올시다. 상주 골짜기 어둠에 가난한 집딸이라 들었소만. 골짜기라 혹 지관 상우의 여식이 아니오? 눈매가 꼭 그 사람을 닮았구먼. 노인은 무언가 짚히는 대가 있는 듯 수염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잔치 마당이 하도 소란하여 그 말은 이내 소음에 묻히고 말았지요.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그저 저 어린 며느리의 앞날을 근심스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한편 그 광경을 지켜보던 판복은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저 며느리가 기어이 대청 아래를 막고 나선 것이지요. 판복은 얼른 나서서 봉추를 부추겼습니다. 아우님, 저 며느리를 이대로 두어선 안 되네. 온 고을의 웃음거리가 되기 전에 어서 친정으로 쫓아보내야 해. 형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런 실성한 며느리를 어찌 이 집에 두겠습니까? 봉출의 마음도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이만한 망신을 당했으니 며느리를 내치는 것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어 보였지요. 차돌이 다급히 나서서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님, 안 됩니다. 보름이가 까닭 없이 이럴 아이가 아닙니다.
무슨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닥쳐라. 내가 저 며느리를 감싸고 돌더니 집안 망신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봉출은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하인들을 다그쳤습니다. 이불을 붙든 보름과 그것을 떼어내려는 하인들의 실랑이는 점점 거칠어졌지요. 보름의 저고리 옷고름이 뜯기고 머리채가 헝클어졌습니다. 그래도 보름은 이불자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발 잠시만이라도 저 아래를 비워주세요. 부탁입니다. 보름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어린 며느리의 애원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요. 어린 며느리 홀로 온 집안을 상대로 버티기에는 너무나 벅찬 싸움이었지요. 그럼에도 보름은 이를 악물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눈을 아버지가 남긴 그 말을 믿었으니까요. 봉출이 아들마저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잔치 마당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한쪽에서는 보름을 끌어내려는 하인들과 이불을 붙든 보름이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손님들이 수군거리며 자리를 뜰 채비를 했지요. 성대하던 환갑잔치는 순식간에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어린 며느리와 온 집안이 팽팽히 맞서던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지끈 하는 소리가 대청 천장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엔 다들 무슨 소리인가 싶어 걸음을 멈췄지요. 그런데 그 소리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지끈, 우지지끈, 나무가 뒤틀리며 갈라지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천장을 올려다본 순간 굵은 대들보 한복판에 쩍하고 금이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반들반들 오칠한 겉껍질이 벗겨지며 그 속에 시커멓게 썩은 나무가 드러났지요. 대들보는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우두둑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보름이 벌떡 몸을 일으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모두 대청에서 물러나세요. 어서요. 이번에는 아무도 그 외침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천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두 귀로 똑똑히 들었으니까요. 사람들이 비로소 며느리의 말뜻을 알아채고 앞다투어 대청 밖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며느리를 끌어내려던 하인들도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 쳤지요. 대들보가 무너진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간 잔치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대청 밖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청 한복판 큰 상 앞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보름이 이불을 깔고 드러누워 있었고 사람들이 그 며느리를 피해 죄다 가장자리로 물러나 있었으니까요. 콰르릉 굵은 대들보가 마침내 통째로 내려앉았습니다. 흙먼지가 뿌옇게 일고 기와장이 와르르 쏟아졌지요. 큰 상이 박살나고 음식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만약 그 아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면 수십 명이 그대로 깔려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크게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름이 드러누운 자리를 사람들이 피해 있었던 덕분에 정작 대들보가 떨어진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지요. 보름은 재빨리 몸을 굴려 이불재 옆으로 피했습니다. 대들보는 보름이 조금 전까지 누워있던 바로 그 자리에 내리꽂혔지요. 잔치 마당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무너진 대청과 그 곁에 쓰러진 어린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보았지요. 그제야 다들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실성에서 드러누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에 저 며느리가 이걸 알고 있었단 말인가. 그래서 저 자리에 드러누웠던 게로구먼 사람들을 저 아래서 물러나게 하려고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실성했다 손가락질하던 그 입들이 이제는 놀라움과 감탄으로 벌어졌지요. 어린 며느리가 제 몸을 던져 수십 명의 목숨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봉출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제 손으로 내치려던 며느리가
실은 온 집안을 구한 은인이었던 것이지요. 봉출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어머마. 해주댁도 넋이 나간 얼굴이었습니다. 곱게 단장한 뺨 위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방금까지 며느리를 향해 퍼붓던 저주 같은 말들이 이제 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차돌이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리고 보름에게 달려갔습니다. 보름아, 괜찮으냐? 다친 데는 없느냐? 서방님 사람들은요? 다친 사람은 없나요? 쓰러진 보름의 첫마디는 제 걱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부였습니다. 차돌은 그 말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지요. 없다. 아무도 안 다쳤어. 내 덕분이다. 보름아, 내가 다 살렸어. 보름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옷은 찢기고 머리는 헝클어졌지만 그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지요. 밤새 마음 졸이던 일을 마침내 막아낸 것이었습니다. 봉출이 비틀거리며 다가와 보름 앞에 섰습니다. 근엄하던 얼굴이 참담하게 일그러져 있었지요. 어머마, 이 시아비가 눈이 멀었었구나.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하마터면 온 집안이. 봉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남 앞에 고개 숙일 줄 모르던 봉출이 어린 며느리 앞에서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알게 된 순간이었지요. 아닙니다, 아버님. 아무도 안 다쳤으니 되었습니다. 보름은 시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아버지가 상심할까 걱정하는 눈치였지요. 그 마음 씀씀이에 봉출은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란 속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새파랗게 질려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숙 판복이었지요. 애써 꾸민 계략이 이렇게 틀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대들보는 무너졌으나 사람은 아무도 상하지 않았고 도리어 며느리가 영웅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저 어린 것 때문에 일이 다 틀어졌구나. 저것을 어떻게든 판복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너진 대들보를 살펴보던 한 목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이 대들보 속이 죄다 썩었소. 이건 애초에 성한 나무가 아니었소이다. 그 말의 좌중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봉출의 눈빛이 번쩍였지요. 뭐라, 속이 썩었다고? 새로 올린 대들보가 어찌 썩을 수가 있단 말이냐? 봉출이 무너진 대들보로 다가가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목수의 말대로 겉만 오칠로 번드르르하고 속은 시커멓게 썩어 있었지요. 이런 나무는 애초에 대들보로 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썩은 나무를 갖다 얹은 것이 분명했지요. 이게 대체 누구의 짓이냐? 이 대청 목재는 형님이 대주셨는데. 봉출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대청 목재를 대준 사람은 다름 아닌 형 판복이었지요. 봉출의 시선이 천천히 판복에게로 향했습니다. 좌중의 눈길도 일제히 판복에게 쏠렸지요. 형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형님이 부르신 목수가 올린 대들보가 아닙니까? 판복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지요. 무어라 변명을 하려 했지만 입만 벙긋거릴 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는 일일세. 목수가 농간을 부린 게지. 내가 어찌 알았겠나. 판복이 더듬더듬 발뺌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봉출은 형의 그 눈빛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꼈습니다. 그때 보름이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아버님, 저 대들보가 썩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좌중의 시선이 다시 보름에게 쏠렸습니다. 어린 며느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다들 숨죽여 기다렸지요. 저는 어젯밤부터 저 대들보가 심상치 않음을 알았습니다. 두드려 보면 텅 빈 소리가 나고 나뭇결이 성기고 검었지요. 성한 나무라면
결코 그런 소리가 날 리 없습니다. 내가 그걸 어찌 안단 말이냐. 봉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도 모르는 어린 며느리가 목수도 못 알아챈 것을 어찌 짚어냈단 말입니까? 보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나직이 대답했지요. 제 친정이 대대로 땅과 집을 보던 직관 집안입니다. 돌아가신 제 아비가 어려서부터 제게 나무와 기둥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의 좌중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조금 전 그 백발 노인이 무릎을 치며 일어섰지요. 그랬구먼. 내 진작 알아보았네. 직관 상우의 여식이 분명하다 하지 않았소. 과연 그 아비의 그 딸이로다. 노인의 말에 사람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촌뜨기라 없이 여기던 어린 며느리가 실은 이름난 직관의 딸이었던 것이지요. 봉출과 해주댁은 그제야 며느리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름의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헌데 아버님, 정작 이상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성한 나무를 구하기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하필 이 대청에만 속이 썩은 나무가 얹혔을까요? 보름의 물음에 좌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인즉 누군가 일부러 썩은 나무를 골라 얹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천천히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바로 목재값을 대준 판복에게로 말이지요. 판복은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꼼짝없이 덜미를 잡힐 판이었지요. 판복은 재빨리 낯빛을 바꾸고 도리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발칙한 것을 보았나. 감히 어른들 앞에서 무슨 방자한 소리냐. 제가 무슨 직관이라도 되는 양 어디서 함부로 주둥이를 놀려. 판복이 벼락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궁지에 몰리자 되래 며느리를 몰아세우기로 한 것이지요. 아우님, 저 어린 것 말을 믿는가. 목수가 나쁜 나무를 속여 판 것을 어찌 이 형 탓으로 돌린단 말인가. 나도 감쪽같이 속은 게야. 판복의 노회한 말솜씨에 봉출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피를 나눈 형이었으니까요. 설마 형이 제 집안을 해치려 했으랴 싶었던 것이지요. 보름아, 내 말이 지나치다. 아무리 그래도 큰아버지를 의심하다니. 봉출이 며느리를 나무랐습니다. 좌중의 분위기도 다시 어수선해졌지요. 며느리가 집안 어른을 모함한다는 눈초리마저 생겨났습니다. 애써 밝혀낸 진실이 판복의 억지에 도로 묻힐 판이었지요. 하지만 보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보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큰아버님, 정녕 억울하시다면 저와 함께 뒷마을 목수를 찾아가 보시지요. 누가 그 목수에게 썩은 나무를 얹으라 시켰는지 그 앞에서 밝혀보면 될 일이 아닙니까? 보름의 그 한마디에 판복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렸습니다. 목수를 만나는 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날 터였으니까요. 어린 며느리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잔치는 그렇게 어수선하게 끝이 났습니다. 손님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지만 저마다 봉출내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두고 입에 올렸지요. 어린 며느리가 제 몸을 던져 수십 명을 살렸다는 이야기는 며칠 만에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봉출내 집안은 도리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대들보가 썩은 나무였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형 판복이 대주었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이 봉출의 가슴을 짓눌렀지요. 봉출은 형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한편 판복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뒷마을 목수를 들먹였으니 이대로 두었다가는 모든 것이 달로 날 판이었지요. 판복은 그날 밤 어둠을 틈타 뒷마을 목수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복에 큰일 났네. 그 어린 며느리가 자네를 찾겠다고 나섰어. 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요? 나리. 목수는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판복은 목수의 멱살을 움켜쥐고 으름장을 놓았지요. 자네, 입만 잘못 놀렸다간 나뿐 아니라 자네도 죽는 게야.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고 싶은가? 대들보를 바꿔치기 한 건 자네 손이 아닌가? 아이고, 나리. 소인은 그저 시키신 대로. 닥치게. 누가 시켰든 실제로 나무를 얹은 건 자네야. 죄를 뒤집어 쓰는 건 자네란 말일세. 그러니 입을 꾹 다물고 있게. 아니, 아예 이 고을을 떠나게. 돈은 넉넉히 줌세. 판복은 목수에게 돈 보따리를 던졌습니다. 목수는 벌벌 떨며 그 돈을 받아들었지요. 제 목숨이 걸린 일이니 판복의 말을 따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목수는 그날 밤으로 보찜을 싸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지요. 이튿날 보름이 차돌과 함께 뒷마을 목수의 집을 찾아갔을 때 그 집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목수가 밤새 도망을 쳤구나. 차돌이 낙담하여 중얼거렸습니다. 유일한 증인이 사라졌으니 판복의 죄를 밝힐 길이 막막해진 것이지요. 보름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판복이 한 발 앞서 손을 쓴 것이 분명했지요. 큰아버님이 목수를 빼돌리신 게 틀서요. 서방님, 이대로는 진실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보름과 차돌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판복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봐라, 목수가 제 발로 도망치지 않았느냐. 제가 죄를 지었으니 달아난 게지. 그런데도 나를 의심하다니. 이 무슨 억울한 노릇이냐. 판복은 도리어 억울한 사람 행세를 했습니다. 목수가 사라진 마당에 판복의 죄를 입증할 증거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요. 봉출도 형의 말에 다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보름아, 증인도 없이 어찌 큰아버지를 죄인으로 몬단 말이냐. 이 일은 그만 덮자꾸나. 대청이야 다시 지으면 될 일이 아니냐. 아버님, 지만 그만하래도 집안 어른을 자꾸 의심하는 것은 며느리 된 도리가 아니다. 봉출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보름은 더 말하지 못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요. 판복은 그런 보름을 향해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린 며느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증거가 없으면 제 죄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판복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도리어 보름을 눈의 가시로 여겨 어떻게든 이 집에서 내쫓으려 들었지요. 판복은 봉출을 찾아가 은근히 며느리를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아우님, 내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 했네만 저 며느리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직관 집딸이라는 게 사실은 요망한 술수를 부리는 게 아닌가 싶으이. 형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생각해 보게. 멀쩡한 대들보가 무너질 것을 어찌 미리 안단 말인가. 그게 어디 사람의 재주인가. 혹 무슨 사악한 방수를 쓰는 것이라면 이 집안에 화를 부를 수도 있는 게야. 판복은 보름의 능력을 도리어 사악한 술수로 몰아갔습니다. 봉출의 마음에 다시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 한 것이지요. 참으로 교활한 수작이었습니다. 봉출은 형의 말에 마음이 어지러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을 구한 것은 고마운 일이나 그 재주가 예사롭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지요. 판복의 이간질에 봉출의 마음은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한편 시어머니 해주댁은 그 무렵 마음이 몹시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를 그토록 구박했는데 그 며느리가 온 집안을 구했으니 낯을 들 수가 없었지요. 해주댁은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과 그동안의 미움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주댁이 광을 지나다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광 구석에 처박아둔 그 낡은 괴짝이 눈에 들어온 것이지요. 며느리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다 삭은 나무 괴짝 말입니다. 저것이 그의 아비의 유품이라 했던가. 해주댁은 무심코 그 괴짝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그림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지요. 집터를 그린 그림, 산새를 그린 그림, 나무의 결을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해주댁은 그를 몰라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림만 보아도 예사 물건이 아님을 알 수 있었지요. 이것이 그 애가 대들보를 알아본 비결이었구나. 해주댁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촌뜨기가 아니라
실은 귀한 재주를 물려받은 아이였음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지요. 그토록 천대하던 그 괴짝이 온 집안을 구한 지혜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해주댁은 괴짝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판복의 이간질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판복은 하인들 사이에도 흉흉한 소문을 퍼뜨렸지요. 저 며느리가 방수를 부린다더라. 밤마다 광에서 무슨 주문을 웬다지 뭐냐. 그러게 말일세. 멀쩡한 집이 무너질 걸 어찌 알았겠나. 아무래도 예사 사람이 아니야. 판복이 은밀히 뿌린 소문은 하인들 입을 타고 슬금슬금 번졌습니다. 그러나 보름의 손길을 받아본 하인들만은 그 말을 믿지 않았지요. 특히 잔칫날 떡을 얻어먹은 어린 하인은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발끈했습니다. 우리 아씨가 그럴 분이 아니에요. 아씨는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어린 하인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하인의 말이 어른들의 소문을 이길 수는 없었지요. 보름을 둘러싼 흉흉한 소문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보름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억울했지만 증거 없이 큰아버지를 몰아붙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보름은 밤마다 광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괴짝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진실을 알면서도 밝힐 길이 없으니. 보름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지가 생전에 하시던 말씀이 귓가에 되살아났지요. 진실은 묻어도 썩지 않는 법이란다. 언젠가는 반드시 땅을 뚫고 올라오지. 보름은 그 말을 곱씹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일렀지요. 땅이 진실을 말하듯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힐 길이 열리리라 믿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판복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판복은 봉추를 사랑방으로 불러 아예 며느리를 내치라고 종용했지요. 아우님, 내 다 자네 집안을 위해 하는 말일세. 저 며느리를 그냥 두었다간 큰 화를 부를 게야. 온 고을에 방수를 부린다는 소문이 파다하네. 이러다 봉출내가 요망한 집안으로 낙인 찍히면 어쩌려고. 그러나 형님, 그래도 그 애가 집안을 구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니 더 무서운 게지. 사람이 어찌 집이 무너질 것을 미리 아는가. 그건 사람의 재주가 아니야. 화근은 미리 잘라내는 법일세. 저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게. 그래야 이 집안이 편안해져. 판복의 혀는 독사처럼 매끄러웠습니다. 봉출은 형의 말에 자꾸만 마음이 흔들렸지요. 며느리가 고맙기는 하나 그 재주가 두려운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온 고을에 흉흉한 소문까지 돌고 있으니 봉출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님. 봉출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은 곧 며느리를 내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뜻이었지요. 문 밖에서 이 이야기를 우연히 엿들은 차돌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 된다. 보름이를 쫓아내다니. 그건 절대 안 될 말이다. 차돌은 그 길로 보름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보름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웠지요. 집안을 구하고도 도리어 쫓겨날 처지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노릇이었지요. 그날 밤 보름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차돌이 곁에서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보름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아버지가 뭐라 하셔도 나는 내 편이야. 서방님, 우리 진실을 밝힐 방도를 찾아보자. 목수가 도망쳤어도 어딘가 반드시 흔적이 남아있을 게야. 차돌의 말에 보름은 조금이나마 힘을 얻었습니다. 홀로였다면 진작 무너졌을 마음이 남편의 그 한마디에 다시 고추섰지요. 어둠 속에서도 두 사람의 눈빛만은 또렷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판복은 사랑방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눈에 가시 갔던 며느리가 곧 쫓겨날 판이니 이제 이 큰 집은 제 손안에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다 여긴 것입니다.
며느리만 없으면 저 아두나 나우쯤이야 얼마든지 구슬릴 수 있지. 집 문서를 손에 넣는 것도 시간 문제야. 판복은 벌써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양 우쭐거렸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제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판복은 미처 알지 못했지요. 쫓겨나는 며느리의 손에 제 죄를 밝힐 열쇠가 들려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괴짝이 훗날 얼마나 큰 일을 하게 될지는 그때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봉출은 마침내 무거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온 식구를 안방에 불러 모으고는 침통한 얼굴로 입을 열었지요. 며느리는 듣거라. 내가 이 집안을 구한 것은 고마운 일이다. 허나 온 고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아 집안이 편치 못하니 얼마간 친정에 가 있는 것이 좋겠다. 그 말은 곧 며느리를 내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보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차돌이 벌떡 일어나 아버지를 막아섰습니다. 아버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보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쫓아내신단 말입니까? 이 아비도 마음이 편치 않다. 허나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다. 잠시만 친정에 가 있으라는 게야. 잠시라니요. 한 번 쫓겨난 며느리가 어찌 다시 돌아온단 말입니까? 이건 내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차돌이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봉출의 결심은 완강했지요. 판복의 이간질에 넘어간 봉출은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습니다. 보름은 그 자리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망도 눈물도 없이 담담한 얼굴이었지요. 아버님의 뜻이 정 그러하시다면 저는 친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청하옵니다. 무엇이냐? 제가 시집올 때 가져온 아비의 괴짝만은 가져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게 남은 유일한 유품입니다. 보름의 그 담담한 청에 방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온 집안을 구하고도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저 아비의 유품 하나만을 청하는 며느리였지요. 해주댁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마, 해주댁이 며느리의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그동안의 미움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이제야 사무치게 깨달은 것이지요. 미안하다, 어머마. 이 시어미가 너를 몰라봤다. 너를 그리 구박했는데 너는 이 집안을 구하고도 해주댁이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봉출의 결정을 되돌릴 힘은 그에게도 없었지요. 판복이 곁에서 흡족한 미소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눈에 가시 갔던 며느리를 마침내 몰아내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보름은 조촐한 보찜을 꾸렸습니다. 시집올 때와 똑같이 아비의 낡은 괴짝 하나가 전부였지요. 차돌은 아내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보름아,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 너를 데리러 가마. 조금만 기다려다오. 서방님, 너무 상심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보름은 도리어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참으로 속 깊은 아이였지요. 그렇게 보름이 대문을 나서려는데 어린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보름의 치맛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아씨, 가지 마세요. 아씨 안 계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아씨, 흑흑. 하인들이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이 큰 집에서 저희를 사람으로 대해준 유일한 분이 떠나니 그 서름이 오죽했겠습니까. 보름도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울지 마라, 얘들아. 내 곧 돌아올 것이다. 그때까지 다들 몸성이 있어야 한다. 보름은 하인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고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린 하인 하나는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와 보름의 보찜을 대신 지겠다며 매달렸지요. 아씨, 제가 산 길 어기까지만 짐을 들어다 드릴게요. 이대로는 못 보내드려요. 고맙구나. 허나 너는 집에 남아 할 일이 있지 않느냐. 마음만 받으마. 보름은 아이를 다독여 돌려보냈습니다. 아이는 멀어지는 보름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훔쳤지요. 어린 것의 그 순박한 정이
쫓겨나는 보름의 서러운 마음에 그나마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 집안을 구한 어린 며느리는 도리어 쫓겨나듯 친정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판복은 며느리가 쫓겨나자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찜찜했지요. 무너진 대들보가 아직 마당 한켠에 그대로 놓여 있었으니까요. 저 대들보에 자국이 남아 있다면 언젠가 화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 대들보를 치워야겠다. 아예 태워 없애버리면 아무도 트집 잡지 못할 게야. 판복은 하인들을 시켜 무너진 대들보를 뒷마당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사나흘 뒤 장작으로 폐허 아궁이에 넣어버릴 작정이었지요. 증거를 아예 제로 만들어 버릴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침 큰 비가 내려 대들보를 태우는 일은 며칠 미뤄지게 되었지요. 이 며칠이 훗날 진실을 밝히는 결정적인 틈이 될 줄은 판복도 미처 몰랐습니다. 한편 친정으로 돌아가는 산길에서 보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버지, 저는 진실을 알면서도 밝히지 못하고 이렇게 쫓겨납니다. 제 재주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보름은 괴짝을 끌어안고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세상이 온통 캄캄하게만 느껴졌지요. 온 집안을 구하고도 실성한 사람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니 그 서러움을 어디에 견주겠습니까? 차라리 그날 대들보를 못 본 척했더라면 이런 수모는 겪지 않았을 것을. 그런 부질없는 생각마저 스쳐 지나갔지요. 바로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땅은 거짓을 모르느니라. 사람이 눈을 감고도 못 본 것을 땅은 늘 발밑에서 말하고 있는 법이지. 보름은 눈물을 닦고 괴짝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지요. 그 순간 보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림 뭉치 사이에서 여태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림 한 장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은 나무의 결을 그린 그림이었는데 그 아래에 아버지가 손수 그려 넣은 작은 표시가 있었지요. 성한 나무와 썩은 나무를 구별하는 법, 그리고 나무에 남은 연장 자국으로 언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알아내는 법이 그림으로 소상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이거다. 무너진 대들보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아있을 거야. 누가 언제 그것을 바꿔치기 했는지 나뭇결과 연장 자국이 말해줄 거야. 보름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은 것이지요. 아버지가 남긴 그림이 진실을 밝힐 열쇠였던 것입니다. 보름은 벌떡 일어나 왔던 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돌아가야 해. 저 대들보가 아직 그 자리에 있을 때 흔적을 밝혀내야 해. 하지만 홀몸으로 무작정 돌아간들 봉출이 순순히 며느리를 받아줄 리 없었지요. 보름은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곰곰이 궁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면 무엇보다 증거가 있어야 했지요. 무너진 대들보, 그리고 그 대들보를 바꿔치기 한 자국. 그것만 밝혀낸다면 판복도 더는 발뺌하지 못할 터였습니다. 보름은 그날 밤 친정마을 어귀의 낡은 초가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등잔불 아래 아버지의 그림을 펼쳐놓고 밤새 하나하나 짚어 나갔지요. 성한 나무의 결과 썩은 나무의 결, 도끼 자국과 톱 자국의 차이, 나무를 켠 시기를 가늠하는 법까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그려놓은 지혜가 그 그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 괴짝을 제게 남기셨는지. 보름은 그림을 어루만지며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언젠가 이 그림을 요긴하게 쓸 날이 오리라는 것을 미리 아셨던 것일까요? 보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이제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보름은 첫 딸기, 울기도 전에 길을 나섰습니다. 서둘러야 했지요. 판복이 낌새를 채고 무너진 대들보를 치워버리기라도 하면
증거가 영영 사라질 판이었으니까요. 산길을 넘는 보름의 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다부졌습니다. 며칠 전 쫓겨나던 그 발걸음과는 딴판이었지요. 손에 든 괴짝이 든든한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다리세요, 서방님. 제가 진실을 안고 돌아갑니다. 보름은 괴짝을 다시 챙겨 들고 봉출내 큰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쫓겨나던 그 길을 이번엔 진실을 밝히러 되돌아가는 것이었지요. 큰 집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마침 판복이 마당을 지나다 보름을 발견했습니다. 판복의 얼굴이 대번에 일그러졌지요. 네, 내가 어찌 다시 왔느냐. 쫓겨난 며느리가 무슨 낯짝으로. 큰아버님, 저는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무너진 대들보를 다시 살펴보게 해 주십시오. 뭐시, 이런 발칙한 것을 보았나. 여봐라, 이 계집을 당장 내쫓아라. 문 안에 한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해. 판복이 길길이 날뛰며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선뜻 나서지 않았지요. 저희가 따르던 보름 아씨를 어찌 내쫓겠습니까? 그 틈에 소란을 들은 차돌이 달려 나왔습니다. 보름아, 내가 돌아왔구나. 서방님, 차돌은 아내를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며칠 새 얼굴이 반쪽이 된 아내를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큰아버님, 비키십시오. 제 아내를 드리겠습니다. 보름이가 진실을 밝히겠다지 않습니까? 차돌이 아버지 봉출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봉출도 며느리가 되돌아온 것을 보고 놀란 얼굴이었지요. 대체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인지 봉출의 마음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가릴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봉출은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지요. 좋다. 어머마, 대체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게냐. 말해 보아라. 아버님, 감사합니다. 무너진 대들보를 이 앞으로 가져다 주십시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보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봉출은 하인들을 시켜 뒷마당에 옮겨둔 대들보를 마당 한복판으로 가져오게 했지요. 다행히 큰비 덕에 대들보는 아직 태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판복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하마터면 태워 없앨 뻔한 그 대들보가 며느리 앞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판복은 다급히 봉출을 말렸습니다. 아우님, 저런 계집의 말을 어찌 믿는가. 다 부질없는 짓일세. 형님은 잠자코 계십시오. 어멈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 봅시다. 봉출이 형을 제지했습니다. 판복의 지나친 반발이 도리어 봉출의 의심을 키운 것이지요. 보름은 무너진 대들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품에서 아버지의 그림을 꺼내 펼쳐 놓았지요. 낡고 빛바랜 그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담은 지혜가 고스란히 살아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저것이 무슨 그림인고? 글쎄, 직관이 그린 그림이라는데 저 어린 며느리가 저것으로 무엇을 밝히려는 게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보름은 차분히 그림 한 장을 펼쳐 들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대들보의 나뭇결입니다. 보름이 대들보에 갈라진 단면을 가리켰습니다. 시커멓게 썩은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지요. 성한 나무라면 나뭇결이 촘촘하고 단단합니다. 헌데 이 나무는 결이 성기고 검은 반점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이미 속부터 썩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런 나무는 애초에 대들보로 쓸 수 없는 것이지요. 보름의 설명은 또렷하고 조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의 그림과 실제 나무를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과연 그림 속 썩은 나무의 결과 무너진 대들보의 결이 꼭 같았습니다. 허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자국입니다. 보름이 대들보 한쪽 끝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톱으로
켠 자국과 도끼로 다듬은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이 톱 자국을 보십시오. 나무를 켠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자국입니다. 그런데 이 대청을 올린 것은 2달 전이지요. 다시 말해 누군가 2달 전에 이 썩은 나무를 새로 켜서 대들보로 얹었다는 뜻입니다. 보름의 말의 좌중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우연히 썩은 나무가 쓰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그 시기에 맞춰 바꿔치기 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도끼 자국을 보십시오. 이것은 왼손잡이가 다듬은 자국입니다. 도끼날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비껴 찍혔지요. 이 고을에서 왼손으로 도끼질하는 목수는 뒷마을 목수 단 한 사람뿐입니다. 아니, 나무에 남은 자국만으로 목수까지 알아낸단 말인가. 과연 직관의 딸이로다. 저 어린 며느리의 눈썰미가 참으로 놀랍구먼. 구경하던 사람들이 저마다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보름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대들보 아래쪽에 남은 또 다른 흔적을 짚었지요. 여기 이 오칠 자국도 보십시오. 성한 대들보라면 오칠이 필요 없습니다. 헌데 이 나무에는 유독 두껍게 오칠이 발려 있지요. 무엇을 감추려 이토록 두껍게 칠했겠습니까? 바로 속이 썩은 것을 감추려 한 것입니다. 겉만 번드르르하게 칠해 성한 나무처럼 보이게 한 것이지요. 보름에 조목조목 짚어내는 설명에 이제 누구도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무 하나에 이토록 많은 진실이 숨어 있을 줄 사람들은 미처 몰랐던 것이지요. 아버지가 남긴 그림 한 장이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아버지의 그림 중 도끼 자국을 그린 대목을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그 정교한 관찰에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지요. 어린 며느리가 나무에 남은 흔적만으로 누가 언제 무슨 짓을 했는지를 낱낱이 밝혀낸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증거가 된단 말이냐. 다 내 억지가 아니냐. 판복이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심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큰아버님, 그러면 뒷마을 목수를 불러 대질하면 될 일이 아닙니까? 헌데 그 목수는 어찌 하필 잔치 다음 날 밤에 자취를 감추었을까요? 누가 그를 빼돌린 것일까요? 보름의 조용한 물음이 판복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판복은 말문이 막혀 입만 벙긋거렸지요. 봉출의 눈빛이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형님, 목수를 빼돌린 것이 정령 형님이 아니십니까? 아닐세. 내가 어찌, 나는 모르는 일이야. 판복이 펄쩍 뛰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봉출은 이제 형의 말을 고지 듣지 않았지요. 어릴 적부터 형이 거짓말을 할 때면 어김없이 하던 버릇, 오른손으로 수염을 자꾸 쓸어내리는 그 버릇을 판복이 지금 하고 있었으니까요. 형님, 바른 대로 말씀하십시오. 정령 형님이 이 집안을 해치려 하신 겁니까? 피를 나눈 이 아우의 집안을요. 아우님, 어찌 나를 나는 정말 아무것도. 판복의 목소리가 갈수록 기어들어 갔습니다. 그 궁색한 변명에 좌중의 눈초리가 더욱 매서워졌지요. 하지만 그 순간 뜻밖의 사람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그 뒷마을 목수였지요. 목수는 포졸 둘에게 붙들린 채 끌려 들어왔습니다. 사실 차돌이 보름을 기다리는 며칠 동안 가만히 앉아만 있지 않았습니다. 차돌은 아내가 목수를 의심하던 것을 떠올리고 홀로 이웃 고을을 샅샅이 뒤졌지요. 마침내 어느 주막에 숨어있던 목수를 찾아냈고 관아에 이 일을 알려 포졸과 함께 붙잡아 온 것입니다. 순하기만 하던 차돌이 아내를 위해 처음으로 발벗고 나선 것이었지요. 목수는 이실직고하라. 누가 내게 썩은 대들보를 얹으라 시켰느냐. 포졸의 호통에 목수는 벌벌 떨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처음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포졸이 곤장을 들이대자 그만 겁에 질려 실토하고 말았지요. 목수는 떨리는 손으로 판복을 가리켰습니다. 저 어른입니다요. 판복 나리께서 뒷돈을 주시며
썩은 나무로 대들보를 바꿔치기 하라 시키셨습니다요. 잔칫날 대청이 무너지게 하라고. 흑흑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목수의 실토에 마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판복의 얼굴이 클빛으로 변했지요. 이제 더는 발뺌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놈이 무슨 헛소리를. 내가 죄를 면하려고 이 어른을 무고하는 개로구나. 판복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목수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죽기를 각오한 목수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날이 깨서 소인에게 주신 뒷돈입니다요. 이 돈꿰미에는 봉출내 곳간 표식이 찍혀 있습죠. 날이 깨서 아우님 곳간에서 몰래 빼돌린 돈으로 소인을 매수하신 겁니다요. 목수가 내민 돈꿰미에는 봉출내 곳간의 표식이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판복이 아우 몰래 곳간에 손을 댄 증거였지요. 이로써 판복은 빠져나갈 구멍이 완전히 막히고 말았습니다. 봉출이 부들부들 떨며 형에게 다가섰습니다. 그 눈에는 배신감과 슬픔이 뒤엉켜 있었지요. 형님 정녕 이 아우의 집안을 통째로 삼키려 하셨습니까? 잔칫날 온 식구가 대청에 모일 때 대들보가 무너지면 우리 식구가 다 상하리란 걸 알고도 그런 짓을. 판복은 더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마당에 더는 숨길 기력조차 없었지요. 그래 그렇다. 이 집을 삼키려 했다. 내가 부자로 떵떵거리며 사는 꼴을 이 형은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어. 노른빛에 쫓기다 보니 눈이 뒤집혔던 게야. 판복의 입에서 마침내 진실이 쏟아졌습니다. 잔칫날 대청을 무너뜨려 봉출내 식구를 해치고 유일한 혈육으로서 이 큰 집을 통째로 차지하려던 무서운 속셈이었지요. 만약 보름이 아니었다면 그 끔찍한 계략은 그대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치를 떨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간에 이런 흉계를 꾸미다니 참으로 무서운 욕심이었지요. 봉출은 하늘을 우러러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형을 믿었던 것이 이토록 어리석은 일이었구나. 하마터면 우리 식구가 다 저 형의 손에. 봉출의 목소리가 비통하게 갈라졌습니다. 그 곁에서 보름은 조용히 시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때 해주댁이 며느리에게 달려와 그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며느리를 그토록 구박하던 시어머니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어머마, 이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내 너를 촌뜨기라 없이 여기고 실성했다. 손가락질했는데 내가 이 집안을 2번이나 구했구나. 목숨도 구하고 진실도 밝히고.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며느리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보름은 시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 한마디 없는 그 마음씨에 해주댁은 더욱 목이 메었지요. 지켜보던 사람들도 콧등이 시큰해졌습니다. 이 어린 며느리의 속 깊음에 다들 마음이 뭉클해진 것이지요. 그날로 판복은 포졸들에게 오라를 받아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아우의 집안을 통째로 삼키려 대들보를 바꿔치기 한 죄, 곳간의 돈을 빼돌려 목수를 매수한 죄, 그리고 잔칫날 온 식구를 해치려 한 죄까지. 그 죄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관아에 끌려간 판복은 원님 앞에 무릎이 꿇렸습니다. 원님은 목수의 증언과 곳간 표식이 찍힌 돈꿰미, 그리고 보름이 밝혀낸 대들보의 흔적을 낱낱이 살펴보았지요. 판복은 듣거라. 네, 죄가 실로 무겁도다. 재물을 탐하여 피부치를 해치려 하고 무고한 잔치 손님들까지 위험에 빠뜨렸으니 이는 사람으로서 차마 못할 짓이니라. 원님의 준엄한 꾸짖음에 판복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제와 뉘우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는 그저 눈이 멀었을 뿐입니다. 노른빛에 쫓겨 제발 목숨만은. 닥치거라. 내 욕심이 사람 여럿을 죽일 뻔하였다. 이 어린 며느리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봉출내 온 식구가 저 세상 사람이 되었을 것이야.
내 죄를 어찌 가벼이 다스리겠느냐. 원님은 판복에게 엄한 벌을 내렸습니다. 판복은 곤장을 맞고 재산을 모두 빼앗긴 뒤 먼 곳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지요. 평생 남의 재물을 탐하며 살던 그가 마침내 제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된 것입니다. 끌려가던 판복은 마지막으로 봉출을 돌아보았습니다.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봉출은 끝내 형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말았지요. 피를 나눈 형제였으나 그 인연은 판복의 욕심으로 인해 이미 끊어진 뒤였습니다. 형님이 조금만 마음을 바로 썼더라면 이 아우가 형님을 어찌 마다했겠습니까? 봉출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노여움보다 서글픔이 짙게 배어 있었지요. 욕심 하나가 형제의 정을 이토록 무참히 갈라놓았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판복은 고개를 떨군 채 포졸에게 끌려가나 문을 나섰습니다. 구경하러 모인 고을 사람들이 저마다 통쾌해했지요. 저런 흉악한 자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그렇고 말고 하늘이 무심치 않으셨어. 그나저나 저 봉출내 어린 며느리 참으로 대단한 아이일세. 지관의 딸이라더니 과연 그 눈썰미가 신통방통하지 않은가. 사람들의 칭찬은 이제 온통 보름에게로 쏠렸습니다. 실성한 며느리라 손가락질하던 그 입들이 이제는 지혜로운 며느리라 침이 마르도록 칭송했지요. 보름의 이야기는 온 고을에 파다하게 퍼져 모르는 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원님은 보름을 특별히 관하로 불러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로 그 봉출내 며느리로구나. 참으로 기특하도다. 어린 나이에 그만한 지혜와 용기를 지녔으니 실로 보기 드문 아이로다. 내 아비가 이름난 직관이었다더니 과연 그 재주를 물려받았구나. 과찬이시옵니다. 사또. 저는 그저 아비가 가르쳐준 것을 따랐을 뿐입니다. 보름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님은 그런 보름의 됨됨이를 더욱 기특하게 여겼지요. 원님은 보름에게 상으로 비단과 쌀을 넉넉히 내렸습니다. 하지만 보름은 그 상을 정중히 사양했지요. 사또, 상은 거두어 주십시오. 대신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오, 무엇이냐? 말해 보아라. 이번 잔칫날 저희 집 하인들이 저를 믿고 따라주었습니다. 또 뒷마을 목수는 비록 죄를 지었으나 뉘우치고 진실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부디 목수의 죄를 조금이나마 가벼이 다스려 주시고 저희 집 하인들의 노고도 헤아려 주십시오. 보름의 청에 원님은 크게 감탄했습니다. 제 공을 내세우기는커녕 남을 먼저 헤아리는 그 마음씨가 참으로 갸륵했으니까요. 허허, 과연 됨됨이가 남다르구나. 내 청을 들어주마. 목수는 뉘우친 정상을 참작하여 벌을 덜어주고 봉출내 하인들에게도 상을 내리겠노라. 원님은 흔쾌히 보름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보름은 제 몫의 상까지 남을 위해 내어주었지요. 이 소식을 들은 하인들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님은 돌아가는 보름을 문 밖까지 배웅하며 거듭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 벼슬살이를 하며 숱한 사람을 보았으나 너처럼 어린 나이에 지혜와 덕을 함께 갖춘 아이는 처음이로다. 봉출내가 참으로 복이 많구나. 이런 며느리를 두었으니 원님은 그 자리에서 붓을 들어 보름의 이야기를 문서로 남기게 했습니다. 어린 며느리가 지혜로 흉계를 밝히고 무사람을 구한 일을 후대에 길이 전하고자 함이었지요. 그리하여 보름의 이야기는 관아의 기록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갸륵한 일이니 이 고을의 자랑으로 삼으리라. 원님의 말에 함께 있던 아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름의 이름은 그렇게 온 고을에 깊이 새겨졌지요. 그 무렵 봉출내 잔치에서 목숨을 건진 손님들이 하나둘 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마다 곡식이며 비단이며 예물을 들고 와 보름에게 고마움을 전하려는 것이었지요. 아씨 덕분에 이 목숨을 건졌소이다. 그날 아씨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게요.
우리 온 식구가 그 잔치에 갔었소. 아씨가 우리 모두를 살린 것이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목숨을 구한 사람들이 보름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개 중에는 나이 지긋한 노인도 있고 벼슬아치도 있었지요. 그런 어른들이 15 어린 며느리에게 큰 절을 하니 보름은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어르신들,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마땅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보름이 황급히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고마운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지요. 어린 며느리가 제 몸을 던져 수십 명을 살린 그 용기를 다들 두고두고 기렸습니다. 그날 잔치에서 보름을 알아보았던 그 백발 노인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보름의 손을 잡고 감회에 젖었지요. 내 진작 자네가 지관상우의 딸인 줄 알아보았네. 자네 아비와 나는 젊은 시절 가까이 지낸 것이었지. 상우가 저 세상에서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대견해하겠나. 참으로 훌륭한 딸을 두었어. 노인의 말에 보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이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무치게 그리웠지요. 봉출내 큰 집으로 돌아온 보름을 온 식구가 다른 눈으로 맞이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보름을 촌뜨기라 부르지 않았지요. 봉출은 며느리 앞에 서서 지난 일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어머마, 이 시아비가 어리석어 너를 내쳤구나. 형의 이간질에 넘어가 귀한 너를 몰라봤으니 참으로 부끄럽다. 부디 이 못난 시아비를 용서해다오. 아버님, 그런 말씀 거두어 주세요. 아버님도 형님을 믿고 싶으셨던 것뿐이지요. 피부치를 의심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보름은 시아버지의 허물마저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봉출은 그 넓은 마음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지요. 이 어린 며느리가 얼마나 큰 그릇인지 이제야 온전히 알게 된 것입니다. 해주댁은 그날로 광에 처박아 두었던 보름의 괴짝을 손수 안방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고는 정성껏 먼지를 닦아 가장 좋은 자리에 모셔두었지요. 이 괴짝이 집안을 구한 보물이다. 앞으로는 이 집안의 가보로 삼아 대대로 귀히 여기마. 해주댁의 말에 보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토록 천대받던 아비의 유품이 마침내 온 집안이 떠받드는 보물이 된 것이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며칠 뒤 봉출은 온 식구와 하인들을 마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무너진 잔치를 대신하여 조촐하게나마 해주댁의 환갑을 다시 치르기로 한 것이지요. 이번에는 성대한 큰 상도 몰려든 손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식구가 둘러앉아 도란도란 정을 나누는 자리였지요. 지난번 잔치는 저 대들보 때문에 엉망이 되었으나 오늘은 우리 식구끼리 참된 잔치를 하자꾸나. 봉출의 말에 다들 환하게 웃었습니다. 보름이 손수 지은 소박한 음식이 상에 올랐고 하인들도 한자리에 어울려 떡을 나누어 먹었지요. 값진 음식은 없었으나 그 어느 성대한 잔치보다 따뜻하고 화목한 자리였습니다. 해주댁은 며느리가 따라주는 술잔을 받아들고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60평생 이토록 마음 편한 환갑은 처음이었지요. 어머마, 내 덕에 이 늙은이가 참된 환갑을 맞는구나. 고맙다. 참으로 고마워. 어머님, 부디 만수무강하세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 주셔야 합니다. 보름의 다정한 말에 해주댁의 주름진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한때 설이 빨갛던 고부 사이가 이제는 친모녀보다 더 살가워졌지요. 지켜보던 봉출과 차돌도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차돌이 보름의 곁에 앉아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보름아, 고생 많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하고 도리어 내가 이 집안을 다 구했구나. 서방님이 목수를 찾아주지 않으셨다면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을 거예요. 서방님이야말로 큰일을 하셨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저 내 말을 믿고 따랐을 뿐이야.
처음엔 나조차 내 말을 흘려들었는데 이제는 안다. 내가 보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해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차돌의 진심 어린 말에 보름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온 집안이 등을 돌렸을 때도 오직 이 사람만은 끝까지 제 편이었지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잔잔히 웃었습니다. 모진 풍파를 함께 겪고 나니 부부의 정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져 있었지요. 서방님, 앞으로도 이 집안을 함께 잘 지켜가요. 그래, 너와 함께라면 무엇이 두렵겠느냐. 창밖으로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옛날 보름이 태어나던 날 아버지가 딸의 이름을 보름이라 지어준 그 밤처럼 말이지요.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봉출네 큰 집은 무너진 대청을 다시 올리고 예전보다 더 튼튼하고 반듯한 집으로 거듭났지요. 이번에는 보름이 손수 목재를 하나하나 살펴 골랐습니다. 성한 나무인지 결이 촘촘한지 보름의 밝은 눈이 낱낱이 짚어냈지요. 온 고을 사람들이 그 대청을 보며 봉출내에는 집을 보는 눈 밝은 며느리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제 보름은 더 이상 구박받는 촌뜨기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봉출은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며느리와 의논했고 해주댁은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지요. 집터를 살피고 담을 손보는 일이며 우물을 파고 곳간을 짓는 일까지 보름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마, 이 뒷담이 요즘 자꾸 마음에 걸리는데 한번 봐주겠느냐. 예, 어머님. 마침 저도 그 담이 눈에 밟혔습니다. 아래쪽 돌이 물러졌으니 장마 전에 손을 보아야겠어요. 보름의 말에 해주댁은 안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한 번 짚어준 것은 어김이 없었으니 이제는 무슨 일이든 며느리에게 맡기면 마음이 놓였지요. 새 대청이 완성되던 날, 봉출은 온 고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지난번 무너진 잔치를 대신하여 이번에는 제대로 된 잔치를 열기로 한 것이지요.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번 대청은 보름이 손수 고른 튼튼한 나무로 지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대청 대들보를 다들 보시오. 우리 며느리가 하나하나 골라낸 성한 나무들이오. 이제 이 대청은 100년이 가도 끄떡없을 것이외다. 봉출이 자랑스레 말하자 모여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난번 잔치에서 며느리를 손가락질하던 이들도 이제는 그 지혜에 진심으로 탄복했지요. 봉출내는 복도 많으이 저런 며느리를 두었으니 무슨 걱정이 있겠나. 그렇고 말고 저 며느리 덕에 온 식구가 두 다리 뻗고 잔다지 않는가. 사람들의 칭송 속에서 보름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자랑도 우쭐함도 없이 그저 제 할 일을 다 했다는 담담한 얼굴이었지요. 그 겸손한 모습에 사람들은 더욱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마, 이 자리에 앉거라.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너다. 봉출이 며느리를 상석으로 이끌었습니다. 지난번 잔치에서 이불을 깔고 드러누웠던 바로 그 자리에 이번에는 온 집안의 귀한 며느리로서 당당히 앉게 된 것이지요. 그 옛날 실성했다, 쫓겨날 뻔했던 그 자리가 이제는 가장 존귀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보름의 눈가에 잔잔한 이슬이 맺혔지요. 이제 온 집안이 보름의 눈을 믿고 따랐습니다. 며느리를 실성했다, 손가락질하던 그 옛날이 이제는 까마득한 일처럼 느껴졌지요. 보름의 밝은 눈은 봉출네 집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보는 눈이 밝다는 소문이 퍼지자 고을 사람들이 하나둘 보름을 찾아오기 시작했지요. 아씨, 우리 집 우물이 요즘 물맛이 이상한데 좀 봐주시겠소. 아씨, 새로 집을 지으려는데 어느 자리가 좋을지 봐주시구려. 보름은 찾아오는 이들을 마다하지 않고 정성껏 집터를 살피고 물기를 짚어주었습니다. 어느 집 담이 위태로운지, 어느 우물이 마를 조짐인지를 미리 일러주어 여러 사람의 화를 미리 막아주었지요. 사람들은 그런 보름을 두고 살아있는 직관이라 부르며 고마워했습니다.
한 번은 이웃 마을의 한 노인이 새로 지은 곳간을 보름에게 보여준 일이 있었습니다. 보름은 그 곳간의 기둥을 가만히 두드려 보더니 조용히 말했지요. 어르신, 이 기둥 하나가 물러졌습니다. 곧 장마가 오면 곳간이 기울 수 있으니 미리 손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인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보름의 말을 따라 기둥을 갈아 끼웠습니다. 과연 그해 장마에 근방의 여러 곳간이 물에 잠기고 기울었지만 노인의 곳간만은 멀쩡했지요. 노인은 그제야 보름의 눈이 얼마나 밝은지를 깨닫고 두고두고 고마워했습니다. 이렇게 보름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눈으로 제 집안뿐 아니라 온 고을 사람들의 근심을 덜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그러했듯 보름 또한 사람들의 발밑을 지켜주는 든든한 사람이 된 것이지요. 봉출내 하인들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보름이 관아에서 받은 상을 저희에게 나누어 준 뒤로 하인들은 보름을 더욱 극진히 따랐지요. 잔칫날 떡을 얻어먹었던 그 어린 하인은 이제 제법 자라 보름의 든든한 심부름꾼이 되었습니다. 아씨, 오늘은 제가 물을 다 길어다 놓았습니다요. 아씨는 편히 쉬세요. 허허,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고맙다. 보름은 그런 하인 아이를 대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안의 위아래 모두가 이제는 한 식구처럼 정겹게 지냈지요. 지난날 서로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하던 일들이 이제는 봄눈 녹듯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보름은 마당에 홀로 서서 새로 올린 대청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났지요. 보름은 아버지의 괴짝을 꺼내와 그 안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졌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남겨주신 이 눈으로 저는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의 어엿한 며느리가 되었어요. 보름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봄바람이 불어와 보름의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지요. 마치 아버지가 딸의 곁에 와 그 어깨를 다독여주는 듯 했습니다. 보름은 아버지가 늘 하시던 그 말씀을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이제야 그 뜻을 온전히 알겠습니다. 아버지, 발밑을 살피는 자만이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법이지요. 땅이 거짓을 모르듯 진실은 아무리 감추어도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판복이 아무리 대들보를 오칠로 감추고 목수를 빼돌렸어도 나무에 남은 흔적은 끝내 진실을 말했지요. 그리고 보름의 고든 마음 또한 온갖 구박과 모함 속에서도 끝내 그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귀양을 간 판복은 그 뒤로 어찌 되었을까요? 먼 섬에서 모진 고생을 하며 판복은 뒤늦게 제 잘못을 뉘우쳤다고 합니다. 아우의 재산을 탐하다 모든 것을 잃고 피부치의 정마저 끊어졌으니 그 신세가 참으로 처량했지요. 사람들은 판복의 말로를 두고 남의 것을 탐하는 욕심이 어떤 끝을 맞는지 똑똑히 보여준다며 혀를 찼습니다. 봉출은 이따금 형을 떠올리며 씁쓸해했습니다. 한 배에서 난 형제였건만 욕심 하나가 그 사이를 이토록 갈라놓았으니 안타까울 따름이었지요. 하지만 봉출은 그 일을 겪고 나서 재물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귀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봉출은 예전처럼 위세를 부리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살뜰히 돌보는 어른이 되었지요. 세월이 더 흘러 보름과 차돌 사이에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봉출과 해주댁은 손주를 안고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지요. 보름은 그 아이가 자라자 제 아버지가 그러했듯 아이의 손을 잡고 산과 들을 거닐며 땅을 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얘야, 잘 보아라. 발밑의 땅이 늘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단다.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보름의 입에서 그 옛날 아버지가 들려주던 가르침이 흘러나왔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로, 다시 어머니에게서 아이에게로 그 귀한 가르침이 대를 이어 전해지는 것이었지요. 보름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저 위에서 흐뭇하게 내려다보고 있을 것만 같았지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가난한 차림, 어린 나이, 글 모르는 촌뜨기라 하여 보름을 업신여겼지요. 하지만 진짜 귀한 것은 겉이 아니라 속에 있는 법입니다. 보름의 밝은 눈과 곧은 마음은 그 어떤 값진 비단옷보다 귀한 것이었지요. 돌이켜보면 그날 잔치 한복판에 이불을 깔고 드러누운 보름의 용기는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온 고을 사람 앞에서 실성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도 보름은 오직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그 자리를 지켰지요. 제 한 몸의 망신보다 남의 목숨을 먼저 생각한 그 마음이야말로 보름을 진정 귀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만약 보름이 남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판복의 흉계는 그대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름은 두려움에 굴하지 않았고 끝내 진실을 밝혀냈지요. 고든 뜻 하나가 온 집안을 구하고 흉악한 자를 벌하고 마침내 스스로를 빛나게 한 것입니다. 보름의 이야기는 그 뒤로도 오래도록 고을에 전해졌습니다. 시어머니 환갑잔치 한복판에 이불을 깔고 드러누웠던 어린 며느리, 실성했다.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끝내 온 집안을 구해낸 지혜로운 며느리의 이야기는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땅은 거짓을 모르는 법이지. 그리고 고든 사람의 진심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라네. 이렇게 하여 어린 며느리 보름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